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국힘이 44.3%, 민주당이 38%,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도 51.5%. 지금 여당이 믿고 있는 건 리얼미터하고 갤럽인데 리얼미터와 갤럽마저도 저런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선거 결과와 그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원 CNI에서도조차 이재명의 긍정평가가 47.7, 부정이 49.0으로 취임 후에 첫 역전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일련 번호 없어도 그냥 배표하라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와 효력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유럽에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있는 게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선동 세력이 있다.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은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였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고 있을 때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다가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부정선거 퍼뜨리는 거는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자, 이건 우리가 다들 기뻐하는 소식인데 JTBC가 망했습니다. 사실상 망해서 신용등급 강등하고 중앙일보도 하향되고 이런 소식에 이어서 결국 그 디폴트라고 좋은 표현을 썼지만 예전식 표현이면 부도인데 JTBC가 부도난 지 이틀 만에 결국 컨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이런 계열사들이 전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게 결국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계열사 및 중앙일보 JTBC가 전부 망했다. JTBC가 이게 좌TBC 그리고 손석희가 결국 JTBC를 망하게 한 거죠. 물론 이제 망하게 한 건 홍석형, 홍정도지만 결국 손석희 덕을 좀 보고 좌파 코인을 좀 타려다가 JTBC가 망하고 말았다. 이 다음은 MBC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했던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망하고 만다. 지금 이재명은 유럽을 돌고 있는데 오늘 사실 올림픽공원을 경찰이 진압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찌라시 같은 것들도 돌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그렇게 나섰다가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경찰이 당분간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밖으로 돌면서 무슨 흡수통일을 포기하네 어쩌네 하면서 뭔가 하여간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뉴스가 안 돼요. 뉴스가 안 됩니다. 흡수통일을 포기하네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실감이 안 나지만 북한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장동욱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부동산을 지옥을 만들고 대책 없이 주식 타령만 하고 있다. 그리고 친명 친청 싸움에 피곤한 모양이다.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자기가 지킨 게 있냐.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지옥 만들고 대책 없이 주식 타령만 하는 게 무한 책임이냐. 네. 순방 가서 이런 글까지 올린 걸 보니 친명과 친청 싸움에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다. 재판 취소부터 포기하면 여당이 민생에 쓸 시간이 10배는 늘어날 것이다.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건 이재명 본인이다. 네. 이 장동욱 대표가 굉장히 순발력 있게 이재명의 SNS나 기타 이 여당의 SNS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대응을 착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도 받아 적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뭔가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걸 받아 적어서 기사를 내야 되는데 이재명이 쓰자마자 몇 시간 만에 착 받아 쓰는 내용이 나오니까
두 가지를 같이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내용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쓴 글이 훨씬 귀에 착착 들어오고 입에 감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고 지금 이재명이 순방 가서 그 시차에다가 수많은 외빈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도 지금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어지간히 지금 국내 상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네. 친명, 친청 이것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걸 한마디로 친명, 친청 싸움에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다. 순방 가서 이런 글까지 올린 걸 보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얼미터 뭐 얼마만 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국힘이 44.3%, 민주당이 30%, 38%, 그러니까 6.3%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도 51.5%, 4주째 급격히 하락해서 51.5%입니다. 이러다가 리얼미터 갤럽에서도 50%가 깨지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50%가 깨진 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여당이 믿고 있는 건 리얼미터하고 갤럽인데 리얼미터와 갤럽마저도 저런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까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43.3%고 이재명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44.2%인데 국힘 지지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극도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와 국힘 지지율이 44.3%로 일치한다라는 걸 보면 지금 뭐 때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선관위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과 시국선언 그리고 선관위 부실관리 책임론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긍정평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국민의힘이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면서 현 정부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선관위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이죠. 지금 강남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의 집값들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은 지역들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강남 집 샀다라고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대금이 대이동하고 있다. 이미 이제 주식이 끝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효과 때문에 동탄이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동탄의 경매도 활발이다. 경매 가격도 보통 이제 집값이 상승하면 경매에서 낙찰 비율이 감정가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109.2%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도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적어내서 낙찰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93%였는데 이게 109%가 됐다는 건 그만큼 경매 시장으로도 몰리고 있다. 매수 시장에서 물건을 못 사면 경매 시장으로라도 가서 사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올림픽 공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데 이미 제2의 조국 사태를 뛰어넘고 있다. 뭐 초창기부터 4.19 혁명을 연상케 한다. 60항쟁을 민주항쟁을 연상케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미 조국 사태 2019년 20년에 문재인 정권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준 게 조국 사태였는데 이 조국 사태를 뛰어넘는 2030 세대에서는 전면 재선거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60%를 웃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사태보다 더 이미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월 10일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서 이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전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 규제 대책 마련, 선관위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이날 한 대학교는 18개지만 지금 거의 200여 개 대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2030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참여하고 주시하고 있다. 지금 주말에 잠실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인파가 훨씬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도 저녁 시간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모였다. 처음에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2만 명이 넘는, 그리고 오전에는 오히려 이제 5060, 70 이런 분들이 자리를 메워주시다가 오후 들면서 퇴근 시간, 또 저녁 시간 이렇게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간쯤 되면 젊은이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시간에는 거의 2만 명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노년층밖에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MBC는 왜곡 보도를 하고 나섰던데 2030 다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2030들은 저녁 시간 위주로 모이고 아침 시간, 한산한 시간에는 5060, 70이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마저도 지금 아예 JTBC는 이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해서 방송 자체를 안 하는 것 같고요. MBC는 확연히 줄어들었네 어쩌네 하는데 줄어들기는 가서 보시는 분들이 직접 느끼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야죠.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서 오후 9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실시간 인구가 22,000에서 24,000명이다. 오후 9시에 올림픽공원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모이는 거 외에는 다른 인원이 있을 수가 없죠. 밤 9시에. 근데 오후 9시에 22,000에서 24,000명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6일 오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최대 3만 명이 현장에 모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하는 시위에서 많게는 몇만 명, 적을 때는 1000명 단위 이렇게 되면 연인원, 보통 이제 시위에 참가했던 인원 전체를 다 더하는 30분을 참가했건 1시간을 더했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벌써 시위 참여해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관위에서는 나름 진상규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실권자는 이재명의 측근, 최측근인 위철환이다. 진상규명에서 진상규명이라고 지금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데 아무 제대로 된 결과가 내놓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관위 실권자는 위철환이다. 위철환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노태학이 뭘 아느냐? 비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인 위철환이 사실상 실세로 선관위에 군림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선관위원이라는 사람 중에 비상임위원들은 선거 날에도 출근을 안 한다는 거죠.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선거 날에도 굉장히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랬다는 건데 선관위원들이 상임위원 빼놓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참석에만 의의를 두지 실제로 하는 게 없다. 6.3 지방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2명이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선거 당일에도 안 나왔다. 그랬더니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해서 안건 의결에 참석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도 나오지 않는다. 선관위 운영체제가 원래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뭐하러 위원회 체제로 만드느냐 이거죠.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안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전한길 선생은 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는 잠실 7동 투표용지 상자 중에 한 개를 확보해서 직접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걸 법원에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또 하고, 근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씨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 선관위 특검하겠다고 뛰어든 주진우 의원은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잘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싸우고 있는데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인데 여는 순간 엄청난 비리가 뛰쳐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전국 동일 득표 속출 이게 우연이라고 말이 안 된다. 재선거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0.35%다. 근데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다. 정말로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벌어졌다. 확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검증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박찬대 3030표, 유정복 1440표, 송도 1동과 2동에서 이거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 35조 분의 1이다. 라는 거를 AI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죠.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에 다 물어봤는데 35조 분의 1이라는 거죠. 역대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투표 수를 놓고 그 투표 수에서 저렇게 네 자릿수와 네 자릿수가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세 자리, 두 자리가 일치하는 거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자리 숫자와 네 자리 숫자 이 네 개가 이런 식으로 일치한다는 건 35조 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대통령 밥 친구인 위철환이 주도하는 셀프 조사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답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셀프 조사로는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 조직 껍데기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전면 개혁이 해결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유럽에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있는 게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선동 세력이 있다. 근데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문제죠. 모든 음모론이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지만 뭔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음모론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해였다라는 게 밝혀지는 것처럼 지금 선관위 사태도 뭐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조작이 있지 않고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검경 합수본이 출발해서 뭐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합수본이라는 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덮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이 2026년에 6월 14일에는 부정선거론 퍼뜨리는 게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하는데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은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였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의 18대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저때 올린 글을 보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로 투표소 수개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된다. 이랬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하지 않고 있을 때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다가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부정선거 퍼뜨리는 거는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선동 세력이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유럽 가서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도 하락이지만 정청래 때문에 골치 아파서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청래 연임을 막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들도 대거 나서서 정청래 사퇴해라. 기승전 정청래 사퇴를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퇴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정청래가 될까 봐서 그런 거죠. 정청래가 자진 사퇴하고 다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정청래를 과연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막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정청래가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정청래가 또 바보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전당대회 안 나가고 말아버리면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김민석이 되든 송영길이 되든 정청래는 또 공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를 막으려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조차도 난리가 났어요. 당을 쪼개자는 거냐. 정청래는 그래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퇴를 하는 식으로 사퇴를 하고 나서 8월 달에 8월 지금 17일 정도로 예상돼 있죠.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뭐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을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전국을 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정청래가 다음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와서 김민석, 송영길과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 당원상 선거 방법상 대의원 투표도 당원 투표와 똑같이 1인 1표로 해놨기 때문에 결국 당원을 누가 더 당원의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재명계가 친명계가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대의원들 여기까지는 다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밑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당원들은 아직도 친노 친문 계열들이 더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조 털불레유 그리고 한강 돼지 무슨 한강 새 돼지길 이렇게 양대 한강 새똥 돼주길 한강 새똥 돼주길 여기가 지금 딱 갈려서 싸우고 있다. 지금 이쪽이 이제 소위 친명계입니다. 한준호, 강득구, 김민석, 이동영 그리고 김용민, 이현주, 송영길 이쪽이 친명계라고 하면 여기 문조 털불레유 문재인, 조국,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저 최욱의 매불쇼 최욱까지 저렇게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김어준과 최욱의 영향력이 당원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서 정청래가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있다. 정청래는 지금 본인의 인기가 아니라 저렇게 친문 세력한테 업혀가고 있는 거죠. 친문은 이번에 만일에 장청래가 떨어지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는 우려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당이 이재명으로 재편되면서 다음번 총선에서 친문계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없어졌는데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 정말 생사를 갈린 승부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주말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최고위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을 참석하면서 무슨 특별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취를 민주당은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관련 당원 개정안 부치관을 정리하고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이렇게 하고 정청래는 그 전까지 대표직을 내려놓는 2024년에 이재명이 8월 18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6월 24일에 대표직에서 사퇴했던 걸 감안하면 지금 대표에서 사퇴해서 다음 달 16일, 17일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해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펼쳐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네요. 정청래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표직에 사퇴하고 연임에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대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는 말이 안 된다. 정청래 입장에서 지금 대표를 포기하게 되면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간 이번에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소식을 전하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재벌가의 후계자들이 핵심 기업 SK 같으면 하이닉스를 놓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국힘은 장동욱 대표 물러나라 어쩌고 하고 있는 게 마치 치매 걸린 노모를 서로 안 모시겠다고 다투는 아들들의 싸움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힘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우재준이 며칠 전에 당의 80%가 장동욱 대표 사퇴를 원한다라고 해놓고는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다.
그럼 7, 80%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국회의원의 80%가 원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확인도 안 하고 수치도 없는데 이따위로 하고 이걸 받아 쓴 기사들이 9건이나 있었어요. 우재준이 이대로면 총선 어렵다. 국힘의원 80%가 장동혁 사퇴를 원한다. 이따위로 기사를 썼는데 이걸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자, 양양자도 지금 사퇴하라 그러고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재준, 양양자 둘만 가지고는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결국은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이 어떻게 판단했냐인데 지금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은 섣불리 지도부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자신들이 다시 당선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겠죠. 더군다나 지금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책임론을 할 거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초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섣불리 무슨 사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일부 철없는 그룹이 이런 소리를 한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다. 지금은 올림픽공원에 집중할 때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다. 지금 총사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갖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냐. 제발 지금은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도 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다. 어차피 자기 거취는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나서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문제다. 제가 계속 침묵하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것은 당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퇴하면 지지율이 오르냐? 그 이유로 사퇴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국민의힘이 44% 이렇게 얻는 거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 정도 지지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빚이 6,515조, 나라 빚이 1년 사이에 28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채 증가율이 9.2%. 이래서 빚으로 지금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1년 예산이 700조인데 1년에 빚이 280조 원이 증가했다는 건 도대체 빚 아니면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6,515조라는 사상 최대의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가 6,515조로 늘어나면서 이 한국 경제가 이러한 이자 부담을 부담하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특히나 1,216조로 늘어나서 1년 전보다 102조가 늘어났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정부 부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세, 집값, 다 월세 다 뛰고 있어서 주택 시장의 임대 불안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집값은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전세는 더욱 뛰고 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또 동탄은 요즘 불붙은 번개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반도체로 인한 돈들이 동탄, 평택 그리고 분당, 수지 이쪽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수가 국민평형이 20억으로 올랐다. 30평대 84제곱미터가 동탄에 20억이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라는 수요 때문에 더 급격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해 가지고 배정하겠다라고 돈을 잔뜩 끌어들이고 나서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미래에셋 증권 자체가 배정을 못 받는 바람에 여기다가 돈 집어넣은 사람들이 아무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한 주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저희가 이제 챗GPT, 제미니, 클라우드 이렇게 세 군데다가 한번 물어보는 걸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들려서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양한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미래에셋의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게 금감원이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냐, 또 미래에셋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투자자 보상 책임이 있느냐 했더니 크지 않다. 챗GPT는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만 제미나이는 미래에셋 증권에게 법적인 책임은 희박하지만 도의적 마케팅적 책임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클로드는 법적 책임은 약하고 도의적 책임은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네요. 그러니까 모두 법적으로는 뭐 미래에셋에 대한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리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래에셋 증권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을 잡고 돈을 잔뜩 끌어들이고 나서 다른 분들이 그 돈을 결국 갖고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또 넣었을 텐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공모주 청약해서 더 돈 넣고 기다리는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 배상, 도의적 책임 이런 건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재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깨졌는데, 이미 깨진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조사가 있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나름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는 전부 전국에 1000명 아니면 800명 조사라는데, 이 조원 CNI는 전국에 2000명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틀 조사하지 않고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전국에 2000명을 조사하기 때문에 웬만큼 걸립니다. 웬만큼 걸리고 오차 범위도 좁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선거 결과와 그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원 CNI에서도조차 이재명의 긍정평가가 47.7, 부정이 49.0으로 취임 후에 첫 역전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0%, 국힘이 41.6%로 이 당 지지율도 국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여기는 2,000명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보통 1,000명짜리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3.1%거든요. 근데 2,000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2%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4.4%다. 3.1이면 오차 범위가 6.2%이기 때문에 한 5% 차이 나도 차이 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 정도면 5% 차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죠.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3.8%입니다. 그런데 이 조원 CNI 조사에서조차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 조사가 전부 뒤집어졌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정청래는 계속 이재명과 거리를 두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여당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김민석과 송영길은 전부 호남을 돌면서 당심을 잡자라고 다니고 있다. 네. 지금 김민석과 송영길 모두 정청래에 대해서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호남을 돌면서 계속 정청래를 공격하다 보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사실 호남의 당원표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데, 호남 표심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 이상기류를 김민석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김민석이 정청래의 이 당원 기반을 깨고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 내일인가요? 내일 이재명이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공항에 과연 정청래가 나올 것이냐. 이제 뭐 갈 때는 안 나갔었죠. 갈 때는 안 나갔었는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일 귀국할 때 뭐 청와대에서 부르면 간다, 안 부르면 안 간다, 뭐 이런 입장이라서 과연 이제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친청파와 친석파도 나왔어요. 이제 김민석 계열이에요. 친석파. 네. 난 당원파고 개혁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심이죠, 어심. 당원파라는 게 정청래 독자적 자산이라기보다는 김어준과 문재인의 표를 대신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김민석의 후임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부동산, 자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거기에 또 종로에 있는 건물에 두 채를 무허가로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에다가 다주택도 지금 4채냐 5채냐에 잠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30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그것도 올해 5월 7일에 계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될 줄 알고 판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동생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해 줬냐? 그리고 남동생한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냐? 차용증 꼼수. 뭐 지금 언론이 하나하나 지금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총리가 안 되면 안 팔겠죠. 총리가 되더라도 지지부진하다가 총리 끝나면 그때 가서 팔려고 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2006년에 포털 사이트 엠파스 검색 서비스 본부장 재직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아니 이게 이런 사람을 총리시켜도 되는 거예요? 음란물 유포인데? 음란물 유포로 이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게 음란물 유포되는지 알았다는 건데 알면서도 음란물 유포했다는 걸 한 사람을 총리를 시켜? 아니 그리고 다주택자는 마귀라서 복사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더니 다주택자를 총리를 시켜요? 다주택도 2주택, 3주택도 아니야. 5주택쯤 돼. 지금 4주택이라고 했지만 보니까 5주택쯤 되는 것 같아요. 집이. 음란물 유포로 벌금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센 처벌이에요. 사실 지금 같으면 N번방 이래가지고 40년형 받아도 별로 다를 게 없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저 때는 아마 2006년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텐데 저건 판결문을 한번 받아봐야 검색해서 받아봐야 정확한 범죄 혐의가 뭔지를 알 텐데 네. 자, 선관위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45억 원을 잡아놓고 82억 원밖에 안 쓰는. 아니 정부 부처가 항상 예산을 받아놓으면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하지 안 쓰는 기관은 없습니다.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면 예산이 깎여가지고 다음번에 늘려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늘려놓은 예산은 절대 깎이지 않으려고 무조건 다 쓰는 게 정부 부처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에 보도블록 깐다. 뭐 12월 달에 이상한 환경미화 한다. 뭐 이러면 다 예산 남아가지고 막 쓰려고 저러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선관위는 145억의 인쇄 예산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아끼겠다고 82억 원만 썼냐. 또 선거 전에는 승진 잔치부터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또 대거 승진해. 일을 잘했건 못했건. 상여금은 98% 쓰면서 투표용지 예산은 반도 안 써. 반밖에 안 써. 56.5%. 그래 놓고는 왜 이렇게 적게 인수했냐 그랬더니 많이 남으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될까봐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게 찍으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안 생겨? 적게 찍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대갈통에 똥만 꽉 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는 변명을 보면 참 휘황찬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형 형상기억 용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결국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특위위원장,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선관위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18일 내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이렇게 해서
선관위 문제를 계속 파헤치게 될 예정이고 특검도 조속히 밀어붙여서 특검도 쟁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세훈이 갑자기 또 장동혁 퇴진 문제를 또 들고 나오면서 유승민, 이준석하고 보수 재건을 협력하겠다. 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나섰네요. 어차피 이 양반은 이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끝나는 거니까 서울시장 하는 동안에 입 좀 닫고 있고 더 떠들지 마라.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시간 문제다.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시간 문제다. 새 리더십이 만들어질 거다. 아니 본인은 시장이나 잘할 것이지 본인이 전당대회 나갈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당은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이 급속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중진들이 어떤 헛소리를 하길래 저렇게 얘기하는지 배현진, 박정훈한테 들으니 이 모양으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전쟁터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이 똑같은 현상,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도 이게 장동혁 대표가 패배했다, 퇴진해야 될 정도다로 보느냐 아니면 전혀 아니냐. 오히려 이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선방했고 그나마 장동혁 대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선거를 이긴 거다라고 보느냐 전혀 다른데 저희가 또 이것도 한번 인사이 AI에다 물어봤습니다. 2018년, 2022년, 2026년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했을 때 2026년에 국민의힘은 참패한 거냐, 장동혁은 사퇴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026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분명한 패배이자 상당한 참패이지만 2018년 자유한국당 수준의 붕괴는 아니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는 선거 결과만으로 자동 결정될 정도의 압도적 참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클로드는 국민의힘의 전성기였던 2022년에 비해서 광역단체장 수가 67% 감소하고 광역은 지역구 수가 45% 감소하고 기초단체장 수가 30% 감소한 거는 참패 수준의 낙차다. 그렇지만 당대표는 선거 패배에 통상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지만 2018년보다는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사퇴 여부는 당의 내부 의사결정,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전부 이번 선거가 이긴 선거는 아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될 정도로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판단 유보, 이렇게 그러니까 AI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선거 선방했는데 왜 물러나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5대 1로 깨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이 정도 사실 지금 패배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졌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국힘이 이긴 거죠. 재선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진숙은 부분 재선거, 피자 쪽에서 벌레가 나왔으면 그 부분만 교환하냐? 전부 교환해야지. 아니 이거 아니에요? 설렁탕에 파리가 빠졌는데 이거 좀 보라고 주인한테 그랬더니 얼른 주인이 손가락으로 파리를 건져내면서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시냐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지금 이게 그러면 설렁탕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 파리가 빠졌는데? 이진숙은 피자는 8쪽가량 나오는데 어느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을 경우 피자집 주인이 벌레 나온 한 조각만 교체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환불을 받아야 할 거다. 피자 한 조각이 아닌 전체 피자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나아가 그날 구워낸 피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지른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때문에 결국 그 여론이 깡패예요. 지지도가 깡패입니다. 지지도가 높아지면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없어져요. 지지도가 만일에 15% 진짜 10%로 떨어졌다? 안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앞서고 이재명이 긍정평가가 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지.
야, 저거 진짜 사진만 봐도 맛이 확 간다. 저러면 저 밥에 저 부분, 팔이 앉은 부분, 깍두기에서 저 팔이 앉은 부분, 저거만 빼고 나머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 못 먹지? 근데 지금 장동혁 흔들기가 끝물에 달했다는 건 지금 장동혁 흔들기의 주범들이 조중동인데 중앙은 지금 이제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뭐 정신이 없고 조동이 지금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서 끝장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TV조선에서 말도 안 되는 단독 의혹 보도랍시고 무슨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기자가 갑자기 그걸 꺼내드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역풍이 불었다. 그리고 그 기자는 미디어 오늘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담당 기자가.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기껏 TV조선으로 옮겨와가지고 한다는 게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 전통 미디어 산업이 어떤 막판에 달했다.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서 정부가 윤호중이 참정권 빌미 불법 정당화해서 안 된다. 합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타인 권리에서는 중대범죄다. 그러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 정당한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서울경찰청장은 잠실 시위 불법에 동조하면 폐가 망신시킬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경찰들이 올림픽공원으로 어제 진입하려고 하다가 보좌진을 폭행했다. 경찰이 보좌진의 목 조르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이재명이 서울청장을 징계해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우리 당 보좌진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뺏으려 들면서 팔목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올림픽공원에 잔뜩 오지 않았으면 올림픽공원 진압하려고 거의 진짜 목덜미 잡고 막 그랬네. 네, 어제 현장 상황 저희가 어제도 이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당일투표 수개표 이렇게 쓰여진 연두색과 흰색 그 선바이저를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커피, 아이스티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2,000장 가까이를 나눠드렸는데요. 네, 지금 오늘도 오후 2시 반경부터 제가 가서 현장에서 저게 선바이저입니다. 네, 워낙 그 낮에 햇빛이 강해서 모자를 안 쓰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선바이저를 좀 쓰셔라 햇빛 가리게. 네, 그래서 저것도 준비를 많이 해놨고 또 그리고 옆에서 아이스티, 아이스커피를 나눠드립니다. 다들 이게 돈 받고 파는 걸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나쳐만 가시는데 저 선바이저와 저 재선거 저렇게 써있는 커피차를 보시면 와서 한 잔 받아 드시면 된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나눠드린다. 또 한동훈은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부터 존재감을 확실히 잃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 이 내부자로서 분탕을 칠 때 주목을 받는 거지 이미 이제 무소속으로 그냥 밖에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대도 언론도 사실 그동안 조중동만 한동훈의 목소리를 실어줬지 기타 나머지 언론들은 이미 한동훈 말을 안 실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중동조차도 제 코가 석자가 되다 보니까 한동훈 목소리를 안 실으니까 한동훈이 점점 말이 세지고 있는데 어제는 드디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공소 취소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들어서 이제 이 당원들 그리고 국힘 지지층한테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공소 취소 요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네, 이제 한동훈이 갈 때까지 갔구나. 본인이 무슨 보수의 전략자산이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약간 광인 취급을 받고 있다.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좀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양양자, 우재준, 배현진, 박정원 데리고 가라고. 네. 안 데리고 가도 됩니다. 그냥 그 4명을 그냥 다음번 공천에서 그러니까 양양자는 뭐 어차피 지금 의원도 아니지만 우재준, 배현진, 박정원은 공천에서 싹 잘라버리면 돼요. 우재준, 배현진, 박정원 다 지금 너무 좋은 지역구를 받아서 복에 겨워서 지금 배가 그냥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다 1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해서 다음번 내후년 봄 공천에 이런 또 뭐 강남에도 또 많죠. 고동진이 뭐니 뭐 강남 서초 송파에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요즘 2030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너무나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 자산 격차를 너무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적당히 좋은 직장을 잡으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월급 받고 또 대출 받아서 처음에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집에 대출금을 갚을 때쯤 되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40대 중반쯤 되면 상당한 재산을 만들어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분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전세가 하고 그리고 집을 어느 정도 사서 대출금을 갚고 있으면 자산이 형성되고 이게 어떤 공식적인 루트였는데 이 전세라는 게 없어지면 월세만 살다가 갑자기 집을 산다? 그러면 10몇억 정도를 현금으로 예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이 젊은이들인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전보다 13%가 올랐다. 그리고 노도강 등 15억 이하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지금 뭐 15억 이하의 거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15억 이하 주택들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6억 원, 최대한도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15억까지이기 때문에 15억 이하가 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세 월세를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거 경기도로 이동을 하면서 안양과 광명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 전셋값이 1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세를 구할 수도 없거니와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양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 8.8%, 용인 수지가 8.56%, 광명이 8.19% 등으로 용인, 안양, 광명 이 서울 주변의 도시들의 집값이 대거 상승하고 있다. 이게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난민들, 이민들이 이 경기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죠. JTBC가 망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참 이렇게 남 안 되는 게 기쁘면 안 되는데 남 안 되는 게 기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JTBC가 망했다. 이거만큼 또 기쁜 일이 없는데 다음은 그 다음에 더 기쁠 일은 MBC가 망해야 또 기쁠 텐데 왜냐하면 이 편파 보도, 이 기울어진 보도의 대명사가 좌TBC, 좌BC라고 할 정도로 MBC와 JTBC가 이 좌편향적인 방송을 해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딱 그런 방송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해서 JTBC는 뭐 손석희 사장 데리고 나서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쭉 망해왔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본체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JTBC가 계속 돈을 까먹어도 그동안 버텨줬는데 그래도 아무리 부자래도 그냥 내리 까먹기만 하는 데는 장사가 없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월드컵 올림픽을 독점 중계한다면서 왕창 질른 게 끝에서 한 방에 이걸 만회하겠다고 너무 세게 배팅을 한 게 치명타를 날려서 좌TBC가 그냥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중앙일보까지 몽땅 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사실 망할 게 없는 회사예요. 아니 광고료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직원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해도 되는 숨만 쉬어도 되는 건데 이 보증 쓰는 바람에 당장 1,370억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JTBC는 돈 쓰는 데도 없지만 돈 버는 구석도 별로 없기 때문에
1370억 원을 갚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망한다. 결국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이 빚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중앙일보에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조중동에서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독지가가 나서서 인수해가지고 잘 이렇게 경영을 하면 또 이렇게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자유우파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살아날 수도 있다. 사실 중앙일보가 왜 망했냐? 이거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광고를 딱 끊어가지고 망한 거죠. 뭐. 국민 92%가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팽팽하다는 건데 재선거도 51대 46으로 해야 된다가 46, 51이 반대, 51대 46.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론도 52.7%가 사전투표 폐지하자, 44.2%가 사전투표를 유지해야 된다. 정청래가 이재명 나갈 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건데 오늘은 귀국할 때 정청래도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에서 김민석과 정청래가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 어차피 정청래는 다음 주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뭐 요거 전에 딱 사퇴를 하고 이제 8월 17일에 있을 전당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과 정청래의 거리는 사실 뭐 이미 갈라섰다.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 지금 이제 뭐 이것만 갖고도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삼을 것 같아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 시마다 배우자를 동반해서 국외 출장 때마다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6.3 지방선거 7개월 앞둔 지난해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는데 그때 노태학이 와이프를 데리고 갔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및 모두 다 식비 숙박비, 배우자를 위한 비용도 전부 중앙선관위가 지불했다. 그리고 2024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하면서도 배우자를 동반했다. 이때도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2022년에 호주 시드니, 캔버라, 뉴질랜드, 웰링턴, 오클랜드를 다녀올 때도 배우자랑 같이 갔다. 이게 원래 국회의원도요. 국회의장 외에는 배우자랑 같이 못 갑니다. 딱 하나 예외가 예결위 심사 소위에서 고생했다. 한 4박 5박 6일 동안 그냥 밤새가면서 이 예산 마지막 심사하는 때 그때 고생했다는 걸로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심사 소위 사람들만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한번 가는데 그거 외에는 국회의원들도 부부 동반으로 못 갑니다. 대통령 국회의장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원장이 와이프 데리고 맨날 간다? 글쎄요. 해외 출장 시마다 와이프가 돈을 같이 비용 다 돼서 간다. 이게 글쎄 헌법기관장 예우 따른 관례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와이프 얘기는 쏙 빼고 했다. 이거 문제 삼으려면 이런 것도 이제 횡령으로 문제 삼을 수 있죠. 뭐 충분히. 자, 송파 투표소 최소 3곳이 투표 마감 6시 이후에 투표용지가 도착했다. 지금 이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나오는 얘기들의 제목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잠실 투표소 투표록에는 오류 발견, 투표지 요청의 무답 뭐 이런 거 송파구 52곳의 투표록을 보면 그러니까 투표록이라는 건 투표록은 투표할 때, 개표록은 개표할 때 당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여기다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적히는데 이 투표록을 보니까 뭐 이미 4시 35분에 투표용지 전량 소진, 선거인 참관인께 안내 후 투표 중단함, 17시 51분에 일련 번호 용지는 투표용지 선관위원장 등 간사관리관이 뭐 이렇게 손으로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련 번호 없는 투표용지 50매 배달했다. 뭐 곱하기 2 100매 수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 온갖 난장판들이 다 적혀 있어요. 도장도 누락되고 잠실 7동 2투표소도 그렇고 이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투표용지 인쇄를 수의 계약을 했다. 140억을 받아놓고 82억만 인쇄했는데 그나마도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한 장당 25원짜리가 있고 75원짜리가 있고
대구는 한 장당 25원 했는데 강원도는 75원 했다. 그래서 1년 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이 있는 곳을 단기간에 찾기 어려워서 보안상 필요도 있어서 수의 계약이 불가피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1년 번호 없어도 그냥 배표하라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상 당일 투표용지에는 다 1년 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라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건데, 일단 투표용지 집어넣고 나중에 떼우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용지는 바닥났고 민원은 심하다. 주민들이 항의하다. 급하다. 다급한 지원 요청이 벌어지고 1년 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라. 투표용지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대혼돈이 벌어지고 예비용지를 가지고 그냥 번호 없이 투표했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도대체 몇 장이냐. 선관위가 파악을 못한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몇 장이 만들어졌고 몇 장을 썼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와 효력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용지에나 사람이 손으로 써서 그려서 넣어도 되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거를 선관위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투표시간 연장 결정도 뒤늦게 보고했다. 이게 지금 하나씩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밝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14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중앙선관위로 가서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항의 방문까지 했다. 네. 중앙선관위 강동환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공개 면담 중인데 선관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자,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여야 간사는 민주당은 윤건영, 국힘은 서범수,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들은 국힘에는 김은혜, 신동욱, 박수민, 주진우, 최보윤 이렇게 선임이 됐네요. 서범수, 윤상현, 이준석도 또 참석을 한다는데, 하여간 이준석은 뭐 좀 얘기거리 되는 데는 다 밥숟가락을 놓고 어떻게든 한번 좀 끼워보려고. 자, 오세훈 시장이 왜 요새 이렇게 떠들어대나 했더니 결국 이걸 덮기 위한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어제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뭐 실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시장직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구형이라는 건 무죄 아니면 저건 뭐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와도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죄밖에 방법이 없다. 무죄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징역 1년 6억과 추징금 3,3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 본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징역형을 구형을 받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자리가 날아갈 텐데 그럼 그렇게 어렵게 서울시장 당선시켜놨는데 지금 자리가 날아가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지금 아마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쉼터 만들고 뭐 이런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사무소 한 개 외에 다른 사무소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이게 또 한 번 걸리면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오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은 뭐 633 그래서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어서 그 임기를 채울 수가 있겠는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뭐 여러 번 경험해봐서 잘 알지만 그냥 일반 시민이 고소 고발하는 것과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사전조사를 다 해가지고 경찰에 넘기기 때문에 선관위가 형사 고발을 하는 사건들은 결국 기소가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도 선관위가 고발을 했죠. 네, 그러니까 부산 선관위가
수사 의뢰,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현장 조사 같은 걸 다 하고 나서 한 거라서 저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한동훈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나하고 관계없다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 죄는 캠프와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캠프와 무관이고 뭐고 간에 유사사무소로 인정을 받는 순간 이 후보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 사무소에 한동훈 그림도 걸려 있었고 한동훈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게 설치돼 있었고 전화기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 복사기 설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선거사무소처럼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이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죄에는 큰 좌우를 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게 있다. 집기 같은 게 책상이나 뭐 의자 이런 게 설치돼 있고 컴퓨터가 있다. 이런 거면 선거사무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그 선거사무소를 누가 설치했고 돈을 어떻게 냈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유사 조직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지지자들 친목 모임이나 자원봉사자 휴게 공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후보자의 선거운동 조직과 연계되거나 선거운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유사선거사무소로 판단될 수 있다. 근데 이미 유사선거사무소로 선거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장동욱 대표는 집값 폭등의 대명사인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 정권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 제발 규제하고 증세 이런 거 좀 멈추고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라. 그리고 노동개혁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검 촉구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조차도 당대표를 흔드는 빈대 정치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전이었다.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 분탈질 속에서도 12대 4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선전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장동욱 대표를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차 한 잔 나눈 적도 없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는 김문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소위 중진이라는 자들이 자기 못난 탓은 하지 않고 1.5선 당대표가 못마땅한 것이고 초재선이라는 자들은 자기와 동격이거나 자신보다 못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가 억울해서 장동욱을 흔드는 거다. 비상계엄 당시 그들은 어디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대 정치를 하고 있다.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밝아지면 잽싸게 숨어버리는 빈대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정치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다. 저희 인사이트에 저도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명분도 가치도 없는 장동욱 흔들기다. 지금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그리고 이들이 당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 지금 오히려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당 지지율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대안이 없다. 장동욱 대표 쫓아내서 대안이 뭐가 있냐. 실천력 제로에 훈수두기 잘하는 원로 비대위원장 모셔다 앉히거나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당내 반발이 상당한 한동훈 복당 추진할 거냐. 지금은 오히려 이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라는 내용의 논평을 썼는데 지금 사실 올림픽 공원에 가보시면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쉽사리 꺼질 불이 아니고 이 열기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몇몇 의원들 그리고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걸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잠시 잠깐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작했네요. 저 배현진 사퇴 여론 80%가 넘는다. 그러는데 어디 나오는 얘기냐? 그러면 내 생각이다. 우재준도 80%. 저 80%란 말을 받아 적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80%다. 누구 얘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면 당원들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초선이 삼선에 할 말이 맞냐? 그러면 당대표한테 할 말은 맞아? 저 80%라는 말이 자기들끼리 짜고 나왔나 봐. 우재준도 80%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물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다. 경기도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요구한다 그러는데 경기도 국회의원이라는 게 6명밖에 안 돼요. 7명? 이제 유이동까지 해가지고 7명인데
의원총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렇게 사퇴 몇 명 한다고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네. 지도부를 현실적으로 최고위원, 특히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퇴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의 핵심인데,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분간 사퇴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다가 이제 급격히 사퇴론이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